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 시니어 감동사연집 채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지나치기 쉬운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있는 진짜 영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 들어 보이는 겉모습 때문에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때로는 우리 사회가 너무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런 편견을 산산이 부숴버린 한 분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겨울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강원도 동해선 기차가 정말 천천히 역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기차 바퀴가 철로와 부딪히며 내는 규칙적인 소리가 마치 시계추처럼 차분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딸그락, 딸그락, 딸그락. 기차 안에는 많은 승객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젊은 직장인들, 서울에서 시골 부모님 뵈러 오는 중년 자녀들,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조심조심 걷는 어르신들까지.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우리가 너무도 익숙한 대한민국 어디에나 있을 법한 그런 평범한 시골 마을의 모습이었습니다. 멀리 보이는 산자락에는 아직 하얀 눈이 조금씩 남아 있었고, 골짜기 사이로 흐르는 개울물은 얼음이 녹으며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어귀, 작은 초소 옆에 세워진 기다란 깃대 위에서는 태극기 한 장이 봄바람에 힘차게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빨강, 파랑, 그리고 하양. 그 선명한 색깔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마치 살아 숨쉬는 것처럼 역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기차가 완전히 멈춰 섰습니다. 여러분, 강릉역에 도착하였습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안내 방송이 흘러나오고 승객들이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여성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이는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쯤으로 보였습니다.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어딘지 모르게 단단해 보이는 체격이었습니다. 단발머리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오랜 세월 바깥 활동을 많이 한 사람처럼 건강한 갈색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베이지색 코트에 검은색 면바지, 그리고 편한 운동화. 정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중년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가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천천히 기차에서 내렸습니다. 역 플랫폼에 발을 디디는 순간 차가운 봄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 이 공기 속에는 바다 냄새와 산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이 냄새는 단순한 공기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이곳은 그녀가 젊은 시절 군복을 입고 처음으로 국경을 지키던 곳이었으니까요. 그녀의 이름은 이윤희, 대한민국 육군 최초의 여성 군단장, 그리고 지금은 예비역 중장이 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역에서 내리는 그녀를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도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저 옛날 후배들과 국밥 한 그릇 먹고 예전에 몸담았던 부대 주변이나 한 바퀴 돌아보려는 소박한 계획뿐이었으니까요. 역 앞 광장으로 나오자 작은 시골역 특유의 정겨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택시 기사 아저씨들이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역 앞 슈퍼마켓에서는 할머니 몇 분이 장바구니를 들고 나오시며 큰 소리로 웃고 계셨습니다. 아이고, 요즘 기초연금이 얼마나 올랐는지 알아? 우리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지. 그래도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그걸로 뭘 하겠어. 계란 한 판 사면 끝이야. 그래도 있는 게 어디야. 우리 젊었을 때는 그런 것도 없었잖아. 할머니들의 대화를 들으며 윤희는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 이거야. 바로 이런 거. 윤희가 평생 군복을 입고 국경을 지켰던 이유가 바로 이런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하지만 누구에게나 소중한 이런 일상적인 삶. 장 보러 나온 할머니들이 기초연금 이야기하며 웃을 수 있는 자유. 택시 기사 아저씨들이 한가로이 담배 피우며 오늘 손님이 많을지 적을지 걱정할 수 있는 평화. 바로 이것이 윤희가 지키고 싶었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부유하지 않아도 그저 평범하게
안전하게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라. 윤희는 천천히 역 앞 거리를 걸었습니다. 건물들은 대부분 낡았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들, 금이 간 아스팔트, 녹슨 가로등. 하지만 어딘가 정겹고 따뜻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커피 자판기 앞에서는 공사장 인부로 보이는 아저씨들이 뜨거운 커피를 마시며 하루 일정을 이야기하고 있었고, 문구점 앞에서는 초등학생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 새로 나온 스티커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풍경이 윤희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윤희의 삶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20대 초반, 대부분의 여성들이 대학을 다니거나 직장을 구하거나 결혼을 준비하던 그 시절, 윤희는 육군 사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여군은 극소수였습니다. 여자가 무슨 군인을 해? 군대는 남자들이 가는 곳이야. 너 결혼은 어떻게 할 건데? 주변의 반대와 편견이 정말 심했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관학교 시절 남자 생도들과 똑같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혹독한 훈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자라서 약할 거야. 금방 포기할 거야. 그런 시선들을 모두 깨부수기 위해 윤희는 남들보다 2배, 3배 더 노력했습니다. 새벽 구보 훈련에서는 남자 생도들보다 앞서 뛰었고, 장애물 극복 훈련에서는 누구보다 빠르게 통과했으며, 사격 훈련에서는 최고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0대 중반, 그녀는 특전사에 지원했습니다. 특전사,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공수훈련, 산악훈련, 혹한기 훈련, 남자 장교들도 견디기 힘들어하는 훈련들을 윤희는 묵묵히 해냈습니다. 겨울 산속에서 영하 20도가 넘는 추위 속에서 텐트도 없이 야영을 하고 30kg이 넘는 군장을 메고 밤새 행군을 하고 1000m 상공에서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리는 훈련까지. 여자라서 약할 거야 라는 편견은 윤희 앞에서 하나둘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대에는 UN 평화유지군 지휘관으로 동티모르에 파병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윤희는 전쟁의 참혹함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무너진 건물들, 굶주린 아이들, 총을 든 군인들 사이에서 떨고 있는 민간인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보았습니다. 대한민국 국기가 그려진 UN 평화유지군 군복을 입은 한국 군인들이 현지 주민들에게 식량을 나눠주고 부상자들을 치료하고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주는 모습. 한국 군인들은 다르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진짜로 도와준다. 현지 주민들의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윤희의 가슴은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도움을 받는 나라였지. 625 전쟁 때 유엔군의 도움으로 자유를 지킬 수 있었고, 전쟁 후 폐허 속에서 다른 나라들의 원조를 받으며 조금씩 일어섰지.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다른 나라를 돕는 그런 나라가 되었구나. 40대에는 아덴만 파병부대 자문관으로 소말리아 해적들로부터 우리 선박들을 지키는 작전에 참여했습니다. 50대, 드디어 대한민국 육군 역사상 최초로 여성 군단장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날 진급 임명장을 받으며 윤희는 단상 위에 섰습니다. 아래에는 수많은 장교들과 병사들이 차렷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존경, 의심,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윤희는 짧고 강렬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군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성별이 아니라 실력으로, 겉모습이 아니라 행동으로, 말이 아니라 결과로 여러분 앞에 서겠습니다. 그날부터 윤희에게는 철모속 태극기라는 별명. 국밥집 문을 여는 순간 뜨거운 김과 함께 구수한 냄새가 윤희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소머리를 푹 꼬아 만든 진한 국물 냄새, 파를 썰어 볶는 향긋한 냄새, 그리고 막 지은 밥에서 나는 고소한 냄새까지. 식당 안은
점심시간이 조금 지났음에도 여전히 손님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뜨거운 국밥을 호호 불어가며 드시고 옛날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아이고, 이 집 국밥은 먹어도 질리지가 않아. 맞아. 말순이가 40년째 같은 맛을 지키고 있으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국밥집 안 와. 다 햄버거나 피자 먹지. 그래도 우리 손자는 가끔 나 따라서 여기 오더라고. 국밥 맛있다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정겨운 사투리가 식당 안가득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도 있고 색이 바랜 컬러 사진도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젊은 청년들의 사진, 태극기를 든 단체 사진, 그리고 625 참전용사 감사합니다라고 쓰인 현수막 사진까지. 식당 주인인 박말순 여사가 카운터 뒤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계셨습니다. 80에 가까운 나이였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하고 강인했습니다. 하얀 머리를 깔끔하게 뒤로 묶고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마치 이 식당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말순 여사는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고, 손님들 왔네요. 어서 오세요. 윤희와 함께 후배 부사관 2명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30대 초반의 남자 부사관, 다른 한 명은 20대 후반의 여자 부사관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오늘은 사복 차림이었지만 짧게 자른 머리와 꼿꼿한 자세에서 군인 특유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후배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말순 여사는 그들을 보더니 반가운 듯 웃으셨습니다. 아이고, 젊은 사람들이 이런 데까지 찾아왔네. 요즘은 젊은이들 국밥집 잘 안 오는데 정말 반갑네 그려. 어디서 오셨어요? 남자 후배 부사관이 살짝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 저희 근처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비역 선배님 모시고 왔습니다. 말순 여사의 눈빛이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아이고, 군인들이구만. 고생들 많으시지. 어디 앉으세요. 국밥 드실 거죠? 윤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국밥 3그릇 부탁드립니다. 윤희는 일부러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저 후배들과 조용히 밥 먹고 이야기나 나누고 싶었으니까요. 계급장도 명함도 화려한 경력도 필요 없는 그런 평범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3사람은 구석진 자리로 갔습니다. 창가 옆 작은 테이블이었는데 그곳에서는 시장 골목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오가는 사람들, 좌판에 물건을 펼쳐놓은 상인들, 장바구니를 든 주민들, 모두가 자기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국밥이 나왔습니다. 커다란 뚝배기에 하얗게 우러난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그 위에 푸른 파와 빨간 고춧가루가 고명으로 올려져 있었습니다. 자,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드세요. 말순 여사가 국밥을 내려놓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식당 한쪽 구석에 앉아 계시던 한 분 어르신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80이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습니다. 허리가 조금 굽어 있었고 걸음걸이도 천천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의 머리에는 특별한 모자가 씌워져 있었습니다. 옅은 카키색 모자에 태극기 마크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고 모자 앞쪽에는 625 참전용사라는 글씨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는
퇴색된 참전용사 배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배지는 오랜 세월 닳고 닳아 색깔이 거의 사라졌지만 그 안에 새겨진 태극 문양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모자를 벗으며 윤희 일행 쪽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군인들이라 아이고 반갑네요. 나도 옛날에 장단 철원에서 총 좀 쏴봤지. 우리 때는 에밀 소총 한 자루에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요즘 친구들은 진짜 고생 많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후배 부사관 2명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여자 부사관이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선배님,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남자 부사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덕분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밥 먹을 수 있습니다. 윤희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깊게 숙여 할아버지께 인사했습니다. 선배님, 저희는 안보교육 책으로만 그 시절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선배님께서 직접 겪으신 그 전쟁 덕분에 저희가 지금 이 나라를 실제로 누리고 삽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할아버지는 쑥스러운 듯 손을 내저으셨습니다. 아이고, 무슨 그런 말을. 우리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당시엔 나라가 너무 위급했으니까 18, 19 어린 나이에 총 들고 산으로 올라갔지.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그저 이 땅을 지켜야 한다는 그 생각 하나로 버텼어.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세월의 무게가 묻어났습니다. 그 옆에는 손녀로 보이는 20대 중반 여성이 조용히 앉아 할아버지의 밥을 챙겨드리고 있었습니다. 손녀는 빨강, 파랑, 하양이 어우러진 패딩 점퍼를 입고 있었는데 그 색깔이 마치 태극기를 연상시켰습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할아버지를 생각해서 일부러 고른 색깔이었을까요? 손녀는 할아버지가 국밥을 드실 수 있도록 숟가락을 건네드리고 김치를 먹기 좋게 잘라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천천히 드세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요. 할아버지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으셨습니다. 우리 손녀 착하지? 이렇게 주말마다 나 따라서 여기까지 와주고. 윤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한쪽에는 전쟁을 겪은 세대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평화를 당연하게 누리는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그 둘을 연결하는 예비역 여군 장군인 자신이 앉아 있었습니다. 세대와 세대를 잇는 보이지 않는 다리, 그 다리 위에서 조용한 존경과 감사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식당 안은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국밥을 먹는 소리, 숟가락이 뚝배기에 부딪히는 소리, 어르신들의 웃음소리. 윤희는 천천히 국밥을 떠먹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온몸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이 맛 정말 오랜만이다. 군대 시절 훈련 마치고 부대 근처 국밥집에서 후배들과 허겁지겁 먹던 그 맛이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맛. 그 맛 속에는 단순히 음식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역사와 정서가 녹아 있었습니다.
후배 남자 부사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배님, 이 집 정말 유명한 곳이에요. 40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맛을 지키고 있다고 동네 어르신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여자 부사관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사장님이 참전용사 어르신들한테는 항상 국밥을 더 푸짐하게. 윤희가 국밥집 앞에 서서 시장 골목을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니, 걸어온다기보다는 휘젓고 온다는 표현이 더 정확했습니다. 5, 6명 정도 되는 젊은 남자들이었습니다.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쯤으로 보였습니다. 하나같이 잔뜩 재를 바른 번들거리는 머리에 목에는 굵은 금사슬 목걸이를 걸고 어깨에는 값비싼 것처럼 보이지만 어딘지 모르게 값싸 보이는 검은색 롱패딩을 걸쳤습니다. 팔뚝에는 어설프게 새긴 용 문신이나 한자 문신이 보였습니다. 그들이 시장 골목을 지나갈 때마다 상인들이 슬쩍 눈길을 피했습니다. 또 왔네. 저 애들 때문에 손님들 다 도망가. 조용히만 지나가면 좋겠는데. 상인들의 작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희는 그 모습을 보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동네 조폭이구나. 그것도 아주 저급한. 요즘 시대의 조직폭력배들은 예전과 많이 달랐습니다. 옛날처럼 의리니 조직이니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그저 SNS에 올릴 사진 찍고 허세 부리고 약한 사람들 괴롭히며 돈 뜯어내는 그런 삼류 양아치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무리의 맨 앞에서 걷는 남자가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키는 크지 않았지만 어깨를 잔뜩 벌리고 걸었고 선글라스를 실내에서도 끼고 있었으며 입에서는 끊임없이 욕설과 큰 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야, 오늘 어디 가서 재미 좀 볼까? 형님들, 점심은 제가 쏘겠습니다. 어때요? 부하로 보이는 젊은이들이 아첨하듯 대답했습니다. 역시 동수 형님, 형님이 쏘시면 저희야 뭐 좋죠. 형님, 오늘 기분 좋으신가 봐요? 뭐 좋은 일 있으세요? 마동수라는 그 남자는 비웃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일? 별거 없어. 그냥 요즘 이 동네 장사꾼들한테서 보호비 잘 거치고 있어서 기분이 좋을 뿐이지. 다들 말 잘 듣더라고. 조용히 돈만 내면 우리가 가게 안전하게 지켜준다니까. 부하들이 키득키득 웃었습니다. 윤희의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후배 남자 부사관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선배님, 저 인간들. 윤희는 조용히 손을 들어 후배를 제지했습니다. 아직 지켜보자. 우리가 함부로 나서면 안 돼. 군인은 민간인 문제에 함부로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윤희의 눈빛은 이미 날카롭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때 건달 무리가 바로 애국국밥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동수가 식당 간판을 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애국국밥집? 푸아하. 야, 이거 봐. 요즘 시대에 애국 타령하는 집이 아직도 있네. 참전용사 우대.
에이, 그거 언제적 얘기야. 이제는 돈 많은 사람 우대해야지. 부하들이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게요, 형님. 요즘은 돈이 애국이죠. 동수가 식당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철컥 문 여는 소리와 함께 식당 안에 평화로운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국밥을 드시던 어르신들이 고개를 들었고 말순 여사는 긴장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수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식당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야, 여기 애국국밥 파는데 맞지? 오늘 우리가 애국 좀 크게 해볼까? 사장님, 여기 있는 국밥 싹 다 우리가 계산해 드릴게요. 대신 여기 계신 어르신들 우리랑 한 잔씩 같이 해주셔야죠. 말순 여사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동수야. 오늘은 그냥 조용히 먹고 가렴. 여기 다들 연세 많으신 분들이고 군인 아가씨들도 와 있고. 동수의 시선이 윤희와 후배들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군인이요? 에이, 요즘 군대는 뭐 KPOP 군대 아니에요? 예전처럼 진짜 싸우는 군인 없잖아요. 게다가 여자 군인이면 어우, 그냥 PT 트레이너 아니야? 군복 입고 운동이나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식당 안 공기가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여자 후배 부사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주먹을 꽉 쥔 채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윤희가 조용히 눈빛으로 제지했습니다. 참아라. 아직 때가 아니야. 윤희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눈빛에 후배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동수는 식당 안을 돌아다니며 계속 떠들어댔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 군대 가면 뭐 하는 줄 알아요? 핸드폰 만지고 인터넷 하고 그냥 2년 놀다 오는 거예요. 우리 때는 나는 안 갔지만 우리 아버지 때는 진짜 빡세게 훈련했다더라고요. 부하 중 하나가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형님. 요즘 군대는 너무 편해졌어요. 동수의 시선이 참전용사 할아버지께 향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국밥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머리에는 여전히 태극기가 새겨진 모자가 씌워져 있었습니다. 동수가 할아버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자를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시대에 태극기 모자 쓰고 다니면 집회 나가는 사람으로 오해받는 거 몰라요? 요즘은 태극기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요. 손녀가 불쾌한 듯 눈을 치켜뜨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모자에 함부로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 모자는 나라 위에 싸우셨던 증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마시죠. 동수는 손녀의 말을 듣고 일부러 더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아이고, 요즘
젊은 거 치고 애국 타령하는 거 오랜만이네. 근데 말이야. 진짜 나라 지키는 사람은 우리라고요. 세금도 적당히 내고 룸살롱도 살리고 유흥업소도 살리고 한국 경제 돌리는 게 우리인데 안 그래? 형님들. 건달 무리가 키득키득 웃었습니다. 식당 안 어르신들은 불쾌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리지 못했습니다. 나이 많은 노인들이 젊은 건달들과 맞서는 것은 위험했으니까요. 말순 여사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동수야, 제발 오늘은 그만하고 가렴. 내가 내 어머니 잘 아는 사이 아니냐. 이러지 말고. 동수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줌마, 우리 엄마 얘기는 꺼내지 마세요. 엄마는 엄마고 나는 나예요. 오늘 우리 기분 좋아서 왔는데 분위기 안 좋게 만들지 마시고요. 그는 다시 참전용사 할아버지 앞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무례하게 할아버지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할아버지, 군대 얘기 그렇게 많이 하셨다면서요? 그럼 오늘 우리 앞에서 군가 한 곡 불러보세요. 대신 내가 여기 있는 국밥값 싹 다 제가 쏩니다. 어때요? 들 좋죠? 할아버지 세대는 노래 잘하잖아요. 애국가 같은 거? 할아버지는 손을 저으며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노래하라고 싸운 게 아니야. 너 같은 애들 꼴 안 보려고 총 들고 산에 올라간 거지. 그 말에 동수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요? 할아버지, 지금 나보고 꼴 보기 싫다고 그러신 거예요? 손녀가 얼른 할아버지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냥 무시해요. 우리만 먹고 나가요. 하지만 동수는 이미 화가 바닥에 떨어진 태극기 모자, 그 모자는 단순한 천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의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 18, 19의 어린 청년들이 총을 들고 전선으로 나갔습니다. 추운 겨울, 흥남부두에서, 장진호에서, 백마고지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어떤 이는 돌아오지 못했고, 어떤 이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돌아왔습니다. 그 모자는 바로 그런 역사의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모자가 더러운 바닥에 내팽개쳐져 있었습니다. 참전용사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모자를 집으려 몸을 굽히셨습니다. 하지만 허리가 너무 아파서 쉽게 허리를 굽히지 못하셨습니다. 손녀가 얼른 모자를 주우려 했지만 동수가 발로 모자를 툭 차버렸습니다. 모자는 국밥 국물이 흘러내린 곳으로 굴러갔습니다. 하얀 국물이 모자에 튀었습니다. 아, 할아버지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그것은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영혼이 상처받는 소리였습니다. 동수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화내지 마세요. 그냥 모자 하나잖아요. 요즘 인터넷 쇼핑몰 가면 비슷한 거 10,000원에 팔던데요. 제가 하나 사드릴까요? 부하들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식당 안 어르신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셨고 어떤 할아버지는 주먹을 부들부들 떨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젊은 건달들과 맞서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았고 너무 약했습니다. 손녀가 조심스럽게 모자를 주어 할아버지께 드렸습니다. 모자에 묻은 국물을 손수건으로 조심조심 닦아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모자를 받아 가슴에 꼭 안으셨습니다. 마치 전우의 유품을 받아 안듯이. 고맙다, 우리 손녀야.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동수는 그 모습을 보며 더욱 비웃었습니다. 에이, 진짜 오버하네. 모자 하나 가지고. 그때 후배 남자 부사관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속삭였습니다. 선배님, 이건 좀 너무 심한데요. 저 인간들. 윤희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올 정도로. 윤희는 낮게 그러나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끝까지 보자. 어디까지 인간이 무너지는지 확인하고 나서 움직여도 늦지 않아. 윤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군인이 민간인 분쟁에 개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어떤 선은 절대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건달들은 그 선을 밟고 있었습니다. 동수는 술병을 테이블에서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참전용사 할아버지 앞에 털썩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진짜 군대 얘기 그렇게 자랑스러우세요? 그럼 우리한테 한 가지만 증명해보세요. 여기 이 술 한 병 원샷 하시면 제가 진심으로 존경하겠습니다. 군인이면 술도 잘 마셔야 진짜 군인 아닙니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술을 못 마셔. 의사 선생님이 절대 마시지 말라고. 동수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그럼 진짜 군인 맞아요? 군인이 술도 못 마시면 무슨 군인이에요? 손녀가 나섰습니다. 그만하세요, 할아버지. 지금 심장도 안 좋으시고 당뇨도 있으세요. 술 드시면 정말 위험하다고요. 동수는 손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손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야, 너 아까부터 계속 끼어드는데 정말 거슬리네. 어른들 대화하는데 젊은 것이 왜 자꾸 끼어들어? 손녀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동수는 계속 다가왔습니다. 너 몇 살이야? 25, 26. 요즘 젊은 여자들은 버릇이 없어도 너무 없어. 예의라는 걸 배워야 하는데 그의 손이 손녀의 어깨를 향해 뻗어졌습니다. 손녀가 몸을 피하려 했지만 동수는 더 빠르게 손녀의 팔을 움켜잡았습니다. 어디로 도망가려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떨리는 몸으로 일어나 동수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이 사람아, 젊은 여자한테 손대지 마. 하지만 동수는 할아버지를 밀쳤습니다. 쿵! 할아버지는 그대로 의자에 쓰러지셨습니다. 할아버지, 손녀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식당 안 어르신들도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말순 여사가 외쳤습니다. 동수야, 이러지 마. 어르신을 왜 밀어? 하지만 동수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흥분했습니다. 에이, 할아버지가 먼저 나한테 손댔잖아요. 나 지금 정당방위 하는 거예요. 그는 다시 손녀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이번에는 손녀의 머리카락을 잡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탁! 단단한 소리와 함께 동수의 손목이 멈춰졌습니다. 누군가가 그의 손목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동수는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윤희가 서 있었습니다.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평범해 보이는 중년 여성. 하지만 그녀의 손에는 엄청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동수는 손목을 빼려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야? 아줌마, 손 놔. 윤희는 조용히 그러나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만하시죠. 동수는 당황했지만 곧 허세를 부렸습니다. 뭐야? 아줌마도 군인이에요? 직업 군인이라는 사람들이 민간인한테 손 올릴 생각은 아니겠지? 군인들이 우리 같은 사람 건드리면 뉴스 나가는 거 몰라요? 여군 장교, 민간인 폭행 이런 제목으로 뉴스 나오면 어떡하려고요? 윤희는 천천히 동수의 손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안 할 겁니다. 식당 안 사람들은 잠시 안도했습니다. 역시 군인은 함부로 못하는구나. 하지만 윤희의 다음 말은 완전히 다른
의미였습니다. 여긴 어르신들이 국밥 먹는 자리니까요. 당신들 같은 사람들의 소란으로 더럽힐 수는 없어요. 대신 밖으로 잠시 나올까요? 동수는 잠시 멍했습니다. 그리고 곧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푸아하하. 뭐야? 아줌마, 진짜 나랑 싸우자고? 야, 형님. 시장 뒤편으로 난 좁은 골목, 양쪽으로는 오래된 벽돌 건물들이 서 있었고 바닥에는 빗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오래전 선거 포스터가 빛발에 붙어 있었고 그 옆으로 나라 사랑 전통시장 살리기라는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골목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후배 부사관 2명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따라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너희 둘은 식당 안에서 손님들 안전 확보하고 한 명은 즉시 112 신고해. 내 허락 없이는 누구도 이 골목으로 나오지 마. 이건 명령이다. 윤희의 목소리는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부드러운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아니라 수천 명의 병사들을 지휘하던 군단장의 목소리였습니다. 후배 부사관들은 순간적으로 차렷 자세를 취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사람은 식당으로 돌아갔습니다. 윤희는 다시 앞을 보았습니다. 골목 끝에서 동수와 그의 부하들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모두 5명, 동수를 포함해서 6명이었습니다. 부하 중 한 명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저 아줌마 뭐야? 그냥 말리는 거 아니에요? 동수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며 말했습니다. 요즘 여군들 중에 태권도 3단 있다던데. 근데 뭐 우리 5명이 덤비면 끝이지. 조용한 데서 무릎 꿇고 사과만 받으면 오늘은 재미있는 날 되는 거야. 다른 부하가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형님, 말씀이 맞아요. 아무리 군인이래도 여자는 여자죠. 윤희는 그들의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씩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동수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자, 아줌마, 마지막으로 기회 줄게요. 지금 이 자리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면 오늘 일은 여기서 끝내죠. 어때요? 좋은 제안 아니에요? 윤희는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게요. 지금 이 자리에서 아까 모욕한 참전용사 어르신과 손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태극기 모자 다시 씌워드리고 이 동네에서 발 빼겠다고
약속하면 여기서 끝내죠. 동수는 잠시 멍했다가 갑자기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습니다. 푸아, 아줌마, 영화 너무 많이 봤네요. 혹시 예전에 장군님이라도 됐어요? 뭐, 군단장 정도 하셨나? 윤희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 미소에는 자신감과 여유가 묻어났습니다. 네, 딱 그 정도 했어요. 순간 동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부하 중 가장 덩치 큰 남자가 먼저 달려들었습니다. 에이, 형님, 저 아줌마 허풍 떠는 거예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거친 주먹이 윤희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윤희의 몸이 마치 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가볍게 옆으로 빠졌습니다. 주먹은 허공을 가르고 윤희는 이미 상대의 옆구리 바로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윤희의 낮고 단단한 음성이 골목에 울렸습니다. 특전사 707기지 출신 대한민국 여군이 얼마나 만만한지 오늘 몸으로 배워보시죠. 그녀의 발이 정확하게 상대의 무릎 옆을 차고 들어갔습니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건달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으악, 다른 부하가 뒤에서 윤희의 어깨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상대의 손을 잡아 비틀어 꺾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앞으로 당기며 바닥에 맺혔습니다. 쿵! 건달은 등부터 바닥에 떨어지며 숨이 막혔습니다. 태권도와 특공무술이 섞인 군인 특유의 실전 동작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영화처럼 멋있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고 빠르고 효과적이었습니다. 단 2번의 움직임으로 2명이 쓰러졌습니다. 남은 건 동수 포함 3명. 동수는 이제 웃지 않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담배를 버리고 주머니에서 유리병을 꺼냈습니다. 소주병이었습니다. 병 끝을 벽에 부딪혀 깨뜨렸습니다. 쨍그랑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흉기가 되었습니다. 야, 아줌마, 이거 보여요? 이제 장난 아니에요. 진짜로 다칠 수 있어요. 윤희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조금 전 그 어르신과 손녀에게 한 짓
그게 이미 살인보다 더한 폭력이에요. 나는 그걸 그냥 보고 넘길 수 있는 군인은 아니에요. 윤희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기억이 스쳐갔습니다. 특전사 시절 혹한기 훈련,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서 맨손으로 적과 싸우는 훈련, UN 파병 시절 무장 괴한들과 맞서던 긴박한 순간들, 그리고 무엇보다 평생 가슴에 새겨온 신념,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동수가 깨진 병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으아악. 하지만 윤희는 침착했습니다. 병이 휘둘러지는 궤적을 정확히 읽고 한 발 뒤로 물러서며 피했습니다. 그리고 동수가 중심을 잃는 순간 윤희는 그의 팔목을 잡아 안쪽으로 비틀었습니다. 동수의 손에서 병이 떨어졌습니다. 윤희는 계속해서 그의 팔을 꺾으며 무릎으로 복부를 정확히 올려쳤습니다. 퍽. 동수는 입에서 거친 숨과 함께 침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남은 두부안은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형님. 윤희는 무릎 꿇은 동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일어나세요. 동수는 배를 움켜쥔 채 윤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미친. 윤희는 다시 말했습니다. 일어나라고 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동수는 떨리는 몸으로 일어났습니다. 윤희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할 일은 하나예요. 식당으로 돌아가서 참전용사 어르신께 무릎 꿇고 사과하고 손녀에게도 진심. 윤희가 식당으로 돌아오자 식당 문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참전용사 할아버지, 손녀, 말순 여사, 그리고 식당에 계시던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윤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윤희가 모습을 드러내자 손녀가 가장 먼저 달려왔습니다. 아줌마,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없으세요? 윤희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참전용사 할아버지가 천천히 걸어오셨습니다. 손에는 태극기 모자를 두 손으로 꼭 잡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윤희 앞에 서서 잠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이 모자를 대신 지켜줘서 고맙소. 이게 그냥 천 조각 같아도 나에겐 그때 죽어간 전우들이 다 같이 붙어있는
상징이라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촉촉이 젖어 있었습니다. 윤희는 허리를 깊이 숙여 그 모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손수건으로 모자를 닦아낸 뒤 다시 공손히 할아버지께 돌려드렸습니다. 선배님, 그분들이 지켜놓으신 땅 위에서 제가 그저 작게 한 번 더 지키는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진짜 영웅은 여전히 이 자리에 서 계신 선배님입니다. 윤희는 조심스럽게 모자를 할아버지 머리에 씌워드렸습니다. 태극기 마크가 다시 햇빛 아래 빛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그저 윤희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이실 뿐이었습니다. 손녀는 눈물을 흘리며 윤희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저 오늘 아니었으면 할아버지랑 저 아마 평생 트라우마로 살았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앞으로 누군가 약한 사람 괴롭히는 거 보면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을게요. 윤희는 손녀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용감했어요. 할아버지를 지키려 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말순 여사가 부엌에서 뜨거운 국밥 3그릇을 들고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이었습니다. 이건 내가 쏠게요. 오늘 같은 날 국밥집이 할 수 있는 건 뜨끈한 한 그릇 더 내는 것밖에 없으니까 우리나라 아직 안 죽었네요. 이렇게 멋진 사람들이 있는 걸 보니깐 윤희와 후배 부사관들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참전용사 할아버지와 손녀도 함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6사람이 둘러앉아 국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곧 할아버지가 말문을 여셨습니다. 나 군인으로서 물어볼 게 있는데 아가씨 진짜 군단장 하셨어요?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대한민국 육군 첫 여성 군단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예비역이고요. 할아버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이고, 그런 높으신 분이. 윤희는 손을 저었습니다. 높고 낮은 게 어디 있습니까? 선배님 앞에서는 저 같은 사람은 아직 한참 후배예요. 할아버지는 감동한 얼굴로 윤희를 바라보셨습니다. 우리 때는 여자가 군인 되는 거 상상도 못했는데 이제 여자도 군단장까지
하는 세상이 왔구만. 정말 좋은 세상이야. 내가 총 들고 싸웠던 게 헛되지 않았어. 손녀가 할아버지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절대 헛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식당 안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둘씩 다가와 윤희에게 인사했습니다. 아가씨, 고맙습니다. 오늘 덕분에 우리가 편히 밥 먹을 수 있었어요. 군인들이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니까 든든하네요. 우리 손주한테 이 이야기 꼭 해줘야겠어. 진짜 영웅이 어떤 건지. 윤희는 겸손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후배 여자 부사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배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오늘 저 사람들한테 왜 처음부터 나서지 않으셨어요? 선배님이라면 처음부터 막을 수 있었잖아요. 윤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군인은 함부로 힘을 쓰면 안 돼. 우리가 가진 힘은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데 쓰는 게 아니라 약한 사람을 지키는데 써야 해. 그리고 그 힘은 정말 필요한 순간에만 써야 하는 거야. 너무 빨리 나서면 그건 힘의 과시가 되어버려. 하지만 진짜 선을 넘으면 그때는 망설이지 말아야 해. 후배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 속에는 윤희가 평생 군인으로 살아오며 배우고 깨달은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작은 시장 골목과 국밥집 이야기는 군인들 사이에서 보훈회관에서 그리고 인터넷 커뮤니티와 유튜브를 통해 조용하지만 강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강원도에서 예비역 여장군이 건달들 혼내줬대. 참전용사 모욕한 놈들 제대로 혼났대요. 역시 대한민국 군인은 다르다니까. 이야기는 점점 퍼져갔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회자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아직 안 죽었어.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희망이 있는 거야. 내가 젊었을 때 나라 위에 싸운 게 헛되지 않았어. 며칠 후 윤희는 서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군단장까지 했던 사람치고는 소박한 집이었습니다. 거실 벽에는 군복 입은 사진 몇 장과 UN 평화유지군 활동 사진, 그리고 특전사 시절 동기들과 찍은 오래된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윤희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아파트 옥상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참전용사 할아버지의 손녀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장군님, 할아버지께서 정말 감사하다고 전하라고 하셨어요. 어제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편히 주무셨대요. 오랜만에 악몽 없이 주무신 거래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나중에 장군님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윤희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강함은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약한 사람을 지키려는 용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해요. 그날 밤 윤희는 오랜만에 옛날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사관학교 시절부터 써온 일기장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젊은 시절 윤희가 쓴 다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군인이 되어 이 나라의 평범한 사람들을 지키고 싶다. 화려한 전공이 아니라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약한 사람들이 편히 잠들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 윤희는 그 글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나 그 다짐을 지켰을까? 잠시 생각하다가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최선을 다했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어.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이야기 속 주인공 이윤희는 겉으로 보면 평범한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나라를 지킨 군인의 자부심과 약한 사람을 지키려는 용기와 그리고 무엇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긍지가 가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자유는 결코 저절로 온 것이 아닙니다. 625 전쟁 때 총을 들었던 참전 용사들, 국경을 지켰던 군인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이 나라를 지켜온 평범한 시민들 덕분입니다. 진짜 강함은 무엇일까요? 큰 주먹이나 돈이나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강함은 약한 사람을 위해 일어서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부당함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 양심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지키려는 책임감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도 살아가시면서 약한 사람이 괴롭힘을 당하는 걸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셨나요? 모른 척
지나가셨나요? 아니면 용기를 내어 도우셨나요?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평화도 누군가의 작은 용기가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걸 여러분은 진짜 강함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